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 수석팀장 고현식 세무사입니다. 이번 24년 11월 25일부터 국세청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에게 12월 16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는데, 오늘은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세금인지에 대해서 과세 대상부터 납부 절차까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따로 이제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리는 내용을 PDF로 해서 올린 거라 나중에 좀 더 세부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24년 종부세 핵심 내용 정리라는 내용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나오는 표현들이 쉽게 써있지는 않은데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종부세라고 하는 세금의 과세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어떤 물건에 과세를 하냐라는 건데, 종부세는 재산세랑 뗄 수가 없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를 한번 납부를 하고 나서 이제 그의 후속으로 종부세를 내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재산세 및 종부세의 과세 대상을 서로 연결시켜야 되고, 우선 재산세에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의 항공기까지 전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종부세는 그 중에서도 주택과 토지의 일부인 종합합산가상대상 토지, 그리고 별도합산 토지, 이렇게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예를 들어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가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냐라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상가 건축물은 재산세는 내지만 종부세는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는 주택에 대해서만 건축물과 그 토지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고, 상가의 부속 토지는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맞는데, 이제 이후에 설명드릴 일정 금액 기준 때문에 웬만해선 상가의 부속 토지로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과세 기준일이라는 건데, 저희가 종부세는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 세금을 내는 시기가 이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올해는 12월 15일이 주말이라서 12월 16일까지인데, 그렇다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아까 앞서 봤던 주택이던 토지를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냐 하면, 그 표현을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는 거고,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을 과세되는 걸 가지고 있어도 어느 시점에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하루 차이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아래 부분에서 절세 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납세 의무자라는 건데, 이 납세 의무자에서도 보실 부분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와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 토지 모두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대상이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종합합산이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별도합산이면 80억 원. 여기에서 이 5억 원, 80억 원이라는 거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진 않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공시가격이라는 건 시세보다 평균적으로 한 50%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은 일단 세금을 종부세 내지 않는다. 왜냐? 주택이 아니니까. 그럼 토지는 어떻게 되냐? 원래는 과세 대상이 맞다. 그런데 금액 때문에 웬만하면 내지 않는다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합합산이라고 하는 물건은 보통 그냥 나대지, 땅만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별도합산은 땅 위에 건축물이 있는 부속 토지인 경우. 그러다 보니 별도합산 토지로 들어가게 되면 그 금액 기준이 공시가격으로 80억, 그러다 보니 시세로는 거의 100억대 후반은 돼야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내게 된다. 그러니 실제로는 대부분 의뢰주시는 경우에 과연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내냐 하면 건축물도 안 내고 토지도 안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세 방법과 같이 엮일 수 있는 이 판단 방법 부분인데, 첫째는 6월 1일이 아까 그 물건을 가지고 있냐 없냐의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그렇죠. 6월 1일이 다가올수록 5월이 말로 갈수록 양도자는 마음이 급해지고 양수인은 좀 더 우위에 있게 되는 게, 일단 양도인 입장에서는 특히나 주택 물건일 때 이 6월 1일 전에 넘기면 본인은 종부세에서 해방이에요. 재산세도. 그에 비해서 매수하는 측은 이 6월 1일 날 기준으로 이 해당 주택을 매수한 입장이 되면 그 매수인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돼서, 실제로 5월 말경으로 갈수록 주택 매매 시장에서는 양수인이 우위가 있죠. 특히나 이 내용들이 이미 많은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나간 절세 비법 중 하나여서 6월 1일에 있어서는
해당 일자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판 사람은 종부세 납세 의무에서 해방, 그 날 기준으로 매수한 사람이 종부세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러니 본인이 매도인이냐 또는 매수인이냐에 따라서 이 6월 1일 기준으로 잘 매수 잔금 내지 등기 접수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5월 말과 6월 초 사이에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겠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중개사분들도 조율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 특히나 다주택자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하나가 본인에게서 처분되냐 안 되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차이 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큰 차이이신 분은 중개사분 통해서 매매 금액을 조금 인하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인데 실제로 신탁재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다른 거 말고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최근 한 5년 내에 원래 굉장히 종부세 부담이 커졌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절세비법으로 뭐가 유행을 했었냐면 신탁 맡기면 된다. 이거 신탁 맡기면은 종부세 완전 회피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이미 국가에서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21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는 신탁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이제 맡긴 사람, 위탁자라고 하죠. 그 위탁자에게 이제 납세 의무가 있고 본인의 본래 재산과 합산해서 과세된다고까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탁 재산으로 절세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네, 어려워요. 실제로는 여담인데 이때 당시에도 워낙 이 신탁재산을 활용한 절세 방법이라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법 개정 전에 해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추징한다라고 해서 다툼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현재로도 실무상으로 아주 주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속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면은 내야 될 세금들이 일단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6개월 말까지 상속세 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등기 가지고 오면은 취득세도 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실무상 종종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재산세랑 종부세예요. 뭐냐면 이제 상반기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보통 협의 분할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상속세 신고의 뭐 유불리도 따지다 보니까 이 기간 자체가 거의 6개월을 꽉 채워서 협의 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6월 1일 기준으로 돌아가신 피상속인 기준으로 등기만 남아있고 그게 지금 누구에게 상속되어 있는지 등기상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지방세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이거 실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신고해라. 언제까지?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때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를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를 물리겠다. 여기서 재산세 납세 의무를 물리는 주된 상속자라는 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법정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둘 이상이면 연장자. 이러다 보니까 보통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부모님이 있으면 법정 지분이 가장 높은 부모님한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자녀분들만 남은 경우에는 최연장자, 뭐 장남, 장녀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 봤을 때는 뭐가 중요한 거냐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나눠 갖게 되면은 그냥 법정 지분대로 그대로 나눠 갖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에 비해서 이거는 어머님이 뭐 가지실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자녀분들이 나눠 갖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는 이거는 뭐 형님이 나눠 갖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 동생끼리 나눠 갖겠다. 그런데 지금 이 주된 상속자가 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아까 어떻게 해야 됐냐? 6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댔잖아요. 그걸 안 하면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등기를 했냐랑은 별개로 해당 연도 등기가 안 돼 있는 6월 1일 기준으로는 지금 그 물건을 가져본 적도 없는 어머니 또는 가져본 적도 없는 장남, 장녀가 종부세, 재산세 모두 다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밑에 뭐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법원 이렇게 넣어두기는 했는데 이 하나하나를 다 읽기에는 어려우실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원까지 가잖아요. 법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키지 않은 게 잘못이다. 만약 그렇게 사실과 다른 대로 납부하기 싫었으면 15일까지 신고를 했어야지 왜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반기에 상속이 이루어지신 분은 꼭 6월 15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밑에부터는 종부세에 대한 세액의 계산 방법인데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왜냐면 실제로는 이건 직접 보시기보다 요즘에 홈택스 들어가시면 계산하는 게 워낙 잘 돼 있어서 입력하는 게 워낙 편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들어가셔서 보는 게 편하고 오히려 이 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그럼 무엇을 좀 챙겨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활용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크게는 종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그리고 토지도 뭐 둘로 나눠서
그냥 땅만 덩그러니 있는 뭐 종합합산 토지, 아니면 건축물이 이때 공시가격이 80억 넘는 별도 합산 토지, 이걸 각각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이 공시가격 전체에 전부 과세를 하진 않고 일정 비율을 곱해주죠. 그게 이제 주택은 60%. 그렇게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곱하면 과세피요준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재산세도 냈는데 종부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 이중과세죠. 그대로 내면. 그러다 보니 뭘 해주냐면 재산세 납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재산세 상당액이라는 산식을 통해서 일부 공제를 해준다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절세 부분이 나오는데,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라는 부분, 이게 실제로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위에서 이 공제 금액 중에 1주택자 12억 원 공제가 있는데, 이 금액은 그렇게 큰 차이를 발생시키진 않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세액공제 부분은 지금 현재 내야 될 세금에서 최대 80%까지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주택이 두 채만 있는 경우에는 이 한 채를 6월 1일 전에 별도 세대에게 처분, 그게 뭐 증여의 방식이든 매매의 방식이든 떨어뜨려 놓기만 해도 종부세가 상당 부분 절세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 요건을 맞춰야 하는 게 중요한 거.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실제 상담하게 되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자녀 주민등록만 떼놓으면 된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주민등록을 떼어놓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실제 다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실무상 웬만해서는 모든 걸 그렇게 조사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거 뭐 이제 추징된다고 하면 뭐 세무사가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맞는 말. 왜냐면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걸리는 경우들이 꽤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의 가액이고, 분리를 하기 위해 떼어놓는 뭐 자녀면 자녀, 부모님이면 부모님, 그런 나이적인 부분, 소득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은 개인과 법인에 대한 주택 부분에 대한 종부세 계산의 방법의 차이인데, 이건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전에 2020년까지 아까 신탁처럼 유행했던 게 뭐냐면 1인 법인이 엄청 유행했어요. 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 1인 법인으로 하나 세워서 각 법인마다 뿌리면 뭐 기본공제 그때 당시 6억 전부 다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종부세를 거의 안 낼 수 있었는데 20년 6.17 대책이라고 불렸던 것 때문에 종부세 법인은 일단 원칙상 기본공제 안 해주겠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율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고 해서, 지금 현재는 아주 간혹 그때의 기억으로 법인으로 주택하는 게 뭔가 세금상 도움이 되나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웬만해서는 주택은 법인으로서 임대업 등을 활용하는 건 유리하지 않다. 왜냐면 종부세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부터는 이제 포인트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남아 있는 게 공시가격인데 표현이 어려워요. 여기 보면 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뭐 지방세법 몇 조, 이것보다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택, 토지를 각각 구분해서 명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이라고 불리는 것,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거죠. 이거는 개별주택가격이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불리는 것, 이것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공시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도 무엇을 같이 넣어두었냐면 이런 걸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건 실제로 세무사분들도 헷갈려 하세요. 뭐냐면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도 있고, 공시가격이라는 것도 있고, 기준시가라는 것도 있고, 또 심지어 무슨 보충적 평가법이라는 것도 말을 많이 쓰던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세법에서 세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뭐 재산세, 오늘만 말한 거 봐도 종부세, 그리고 또 소득세 쪽 양도세 같은 거죠. 그리고 저희 뭐 상속세나 증여세, 이 세금 종류마다 이 공시된 금액이라고 하는 아까 뭐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이걸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그걸 이제 정리해놔서 혹시 나중에 이게 시가표준액을 확인해야 된다는데 시가표준액은 무슨 말인가, 뭐 공시가격, 기준시가, 보충적 평가액은 무엇인가, 이런 거 혹시 얘기를 들으시면 그냥 세금 종류마다 같은 거를 그냥 서로 부르는 게 다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3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거는 실무하고 계시는 세무사분들이 계시면 세무사분들이 체크하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시로 나와 있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공시가격이라는 게 재산세 쪽에서 한번 경감을 받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종부세에서도 같이 감면을 받는구나. 그런데 재산세에서 무언가 적게 내긴 했는데 왜 종부세는 다 내지? 그거는 이제 감면이라는 개념과 탄력세율이라는 개념 때문에 다르구나. 요거는 세무사분들만 귀에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 공제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이 공제금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택 부분은 9억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단일세율 적용법인인데 그냥 일반적인 법인이에요. 일반 법인은 공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유행했던 것처럼 세금을 줄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왕창 맞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 1세대 1주택자의 12억 원. 이 부분은 이제 다주택자이신 분들 중에 6월 1일 전에 처분을 할 거냐 말 거냐 했을 때는 이 1주택자를 만듦으로 인해서 공제액이 3억 원 증가하게 되는 효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가 고민이시라면 이 주택 부분에서는 주택수가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나대지 등을 대표하는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상가 부속토지로 대표되는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없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을 보시면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서의 기본공제 금액이 12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세대 1주택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세대원 중에 한 명만 주택분 재산세를 낸다. 그 경우가 1세대 1주택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이 1세대 1주택자에 관련된 경우에서는 몇 개의 특례 규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특례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주택이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에 특례라고 나와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택수를 카운팅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고, 대표적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고 불리우는 저희가 보통 지자체에 구청에 가서 등록하는 임대주택 있잖아요. 그 임대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원용 주택이라고 해서 사원중 주택은 일반적으로는 안 갖고 계실 거고 관심이 많으실 만한 부분은 시행업,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미분양 주택 같은 거, 이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꼭 기억하실 포인트는 1번에 나와 있는 임대주택이 저희가 이제 뭐 합산배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과표에 더해지지 않는. 그거에다가 추가로 요건이 하나 더 생겨요. 그건 뭐냐면 이 임대주택 이외의 주택에 주민등록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주택수에서 빼주는구나 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례로는 1세대 1주택자 간주 특례. 이 1세대 1주택자 간주는 주택이 이제 1주택 있고 다른 무언가 특례주택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이 특례주택이 있다 하면은 원래는 물리적으로는 2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주택으로 간주, 그냥 1주택이다 라고 해서 계산도 그렇고 공제도 그렇고 전부 혜택을 주는 특례이고, 대표적인 물건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그리고 뭐 상속주택도 있고 지방저가주택도 있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2부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심플하게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린 지금 두 부부가 모두 9억씩 공제받고 있는데 이거를 둘이 1주택자로 신고하게 되면 12억 공제가 되는데 왜 특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밑에서 말씀드리는 세액공제 쪽, 이 공제액은 줄어들지만 세액공제액이 8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혜택으로서 한번 세액을 비교해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이 밑에부터는 절세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어요. 그냥 개념적인 부분인데,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이 공시가격 합산한 거에 이제 전체를 다 과세하지는 않고 그 중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과세한다라고 보면 되고, 주택은 60%만 곱해요. 실제로 어느 순간부터 주택이 무언가 제재의 수단이 되었지, 실제 주택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과세에 대한 것을 일반 물건보다는 훨씬 혜택을 많이 주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개정 연역을 넣어놨는데, 이 개정 연역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9년도부터 해서 21년도까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22년부터 다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시작가액 비율을 60%로 낮춰서 이때 당시에 정말 다 팔아버려야 되나 하셨던 분들도 갑자기 종부세가 뚝 떨어졌는데 이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도부터 떨어뜨린 정책적인 취지가 있었나요? 그 전에 있었던 종부세가 이건 거의 징벌적 과세다라고 해서 실제로 강남 서초구라든지 반포 쪽에 한 채, 한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거의 연 1억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종부세가. 그러다 보니 이거는 아무리 보유세의 취지를 생각해도 이건 너무 심한 과세다라고 해서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세율 곱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 세율 곱할 때 어떤 금액에 곱하냐 했을 때 그게 과세표준이구나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이제 밑에 부분은 세율인데 이 세율도 다른 부분보다는 여기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게 꽤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저는 1세대 기준으로 1주택자가 아니에요. 저는 1세대 기준으로 3주택이에요. 그럼 중과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세율 적용할 때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라서 인별로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따집니다. 즉 전체 세대 구성원이 몇 채를 가지고 있든 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로 따지는구나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중과가 남아있기는 해요. 3주택 이상부터 중과로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양도세랑도 좀 다르고 취득세랑도 좀 다르고 종부세가 개정되기 전이랑도 좀 달라서 그냥 결론은 현재는 지역 무관하게 주택 3개 이상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2020년 6월 17일 대책으로 제재를 엄청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더 이상 기본공제 없다. 그리고 또 세율을 그냥 개인이 내야 되는 세율 중에 최고 세율로 적용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법인도 있으니 혹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은 내가 그렇지 않은 법인인가 확인을 위해서 한번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밑에는 종합합산 토지 그리고 별도 합산 토지인데 이건 각각의 표를 통해서 세율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산세 공제제도라는 건데 이것도 직접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이 재산세 공제제도에서는 이 구체적인 산식을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재산세도 내라고 해놓고 또 종부세까지 내라고? 억울해 죽겠네. 이게 아니라 그래도 무언가 종부세 계산할 때 재산세 냈던 것만큼은 빼주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이건 앞서도 계속 쭉 말씀드린 부분이라 주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1세대 기준으로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주는 혜택이고 연령이 60세 이상 그리고 오랫동안 그 해당 주택을 보유 5년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 각각 40%, 각각 50%, 이 두 개가 결합되면 90%까지는 아니고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이구나. 그러니 6월 1일 전에 주택을 한번 정리해야 될 수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담 상한제도인데 이것도 이 세부담 상한제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산식 부분보다는 이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주변의 공시간격이 폭발 상승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개발 사업에 대한 고시가 나거나 아니면 대형 마트가 들어서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시세가 오를 거고 그 시세 오른 것만큼 공시가격도 오를 건데 그럼 갑작스레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전년도 낸 거에 일정 금액은 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게 세부담 상한제도다. 그리고 여기에서마저도 법인은 기본공제 9억 안 해줘. 그리고 세율은 개인의 최고 세율로 적용해. 그리고 작년도에 냈던 거 몇 배가 됐든 그냥 다 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왜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제 주택으로 법인 운영하는 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세무상담 안 받더라도 웬만해선 불리하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는 부가징수 차례인데 부가징수 신고납부라고 써 있잖아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세요. 원래 원칙은 종부세는 부가징수예요. 쉽게는 고지서 날라오는 세금이에요. 저희가 양도세 같은 거는 고지서가 아니고 가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에 비해서 종부세, 재산세 같은 거는 고지서 날라온다. 근데 그 고지서 날라오는데 언제까지 내야 되냐? 라는 게 필요한데 그 언제까지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15일이 일요일이어서 이게 또
연장이 돼서 12월 16일이 올해는 기한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신고납부 쪽은 아주 간혹 이제 저희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든지 어떤 특례를 신청해야 되는 기간이 9월 달에 있는데 그 기간을 놓친 분들이거나 또는 고지서 날라왔는데 세금이 잘못 계산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분납이라는 건데 이게 종부세가 너무 큰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내야 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자 없이 일정 기간 나눠낼 수 있다. 그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게 6개월이고 금액의 기준은 250만 원. 근데 250만 원 말고 이게 최근에 고지서 안내문 받으신 분은 3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농어촌 특별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농특세가 종부세 20%라 250만 원에 20% 더하면 300만 원 그냥 그 차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납부유예 금액이 아주 더 크면 이건 뭐 6개월 정도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타인한테 팔거나 아니면은 증여하거나 뭐 상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단 종부세를 안 내도록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가 있고 그 구체적인 요건과 이후에 내야 되는 이유는 여기 표로 담아 놓았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 사항이라고 해서 이건 전부가 다 혜택으로서 새로 들어왔어요. 뭐냐면 그 중에 첫 번째, 이게 올해 11월 달 12일에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원래는 저희가 혼인으로 인해서 서로 남남이었던 남녀가 1세대가 되잖아요. 근데 그 1세대가 됐을 때 일정 기간 동안은 그래도 별도 세대로 봐줘요. 1세대인 동일 세대로 안 보고. 그 기간이 원래는 5년이었는데 이걸 이제 혼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이 아닌 10년까지 별도 세대로 봐준다. 최근에 지인분이 연락이 왔는데 원래 이제 그분은 세법도 많이 찾아보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본인이 스케줄도 다 짜놓으셨는데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올해 종부세가 갑자기 현저히 줄어서 이거 혹시 나중에 추징하려는 거 아니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했는데 보니까 원래 날짜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 끝나서 6월 1일인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는 이제 1세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법이 11월에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아예 적용을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아예 고지서에 적절히 반영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혹여 이거 반영 안 되신 분은 이상하다, 무언가 혼인이 10년만큼 늘어났댔는데 근데 나는 왜 세금이 그대로지? 하시는 분은 한번 상담 의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합산배제 대상을 확대한다. 뭐 공공주택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뭐 리츠가 가지고 있는 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소형 신축주택, 중공업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중과를 하지 않는 혜택이 생겼구나 정도로 이번에 개정사항을 마무리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은 그래서 각 개별 사실관계에 맞춰서 본인의 절세 포인트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실무책을 발간을 했어요. 그게 이제 며칠 안 된 따끈한 신간이고 내용 자체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고 재산세까지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자체는 주요 내용 그리고 상세 내용 구분을 지어서 혹여 이제 주요한 것만 체크하실 부분들은 앞에 있는 주요 내용점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또 가장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무언가 이런 거를 위해서 자주 묻는 질문 파트도 따로 만들어 두었으니까 이걸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 분은 1순위는 사실 세무사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중개사 분들이나 실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실무를 많이 겪고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찌 보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인데 실제로 중요한 건 세금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제도 많이 받고 그리고 세액을 현저히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받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특례 부분을 2부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